자, 이게 이제 답안지입니다. 여기 보면 이제 뭐 작성 시 유의사항. 보통 이제 가시면 이런 것들을 다 읽어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특히 이제 부정행위에 대한 부분, 특히 시간 지나서 쓴다든지, 그렇죠? 시간 전에 쓴다든지, 뭐 이러한 부분들이 되게 강화가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제 뭐 조금이라도 그거 하게 되면 바로 그냥 부정 처리하고, 특히 이제 뭐 늦게 내신 분들 있죠. 막 이번에는 막 뛰어다니면서 답안지를 걷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뛰어다니면서 막 그랬대요. 그래서 뭐 이제 그렇고 또 뭐 이하 여백도 못 쓰게 하고 끝났으니까 그렇죠. 예전에 그 정도는 봐줬는데 요즘은 또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답안 작성의 유의 사항서를 여기 보면 수정 테이프는 사용하다라고 얘기돼 있죠.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오늘 제가 이 답안에 대한 부분을 올해 바뀐 걸 다시 한번 올려놓겠습니다. 올려놓을 테니까 한번 보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확인 사항 이런 것도 이제 체크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렇죠? 작성 시 유의 사항. 그래서 이제 그걸 확대를 좀 해놨고요. 그다음에 이제 올해 답안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올해 답안이 이렇게 돼 있는데 작년 답안이 어떻게 됐나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뭐죠? 넓어졌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매번 조금씩 바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답안 요 간격도 조금은 틀립니다. 실제 조금 미세하지만 어쨌든 조금씩 조정이 된다. 그래서 아마 이제는 이제 매년 아마 답안 양식에 대해서는 올려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제 요 답안 틀로 이건 이제 131회 그렇죠. 이 간격이 좀 틀리죠. 이게 이제 틀립니다. 그렇죠. 아마 이거는 똑같은데 아마 이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이제 양식이 바뀌면 사전에 이렇게 고지를 한다라는. 자, 이제 1고시 답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1고시는 몇 문제죠? 총 13문제로 구성됐다. 13문제. 그렇죠? 13문제 중에 몇 문제를 선택하나요? 10문제를 선택하게 돼 있습니다. 10문제를. 그렇죠? 13문제 중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13문제 모두 다 알아야 되는 게 아닙니다. 그 중에 내가 아는 10문제만 선택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여러분들이 좀 더 이제 처음 하신 분들한테는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게, 이건 안 해도 됩니다. 라는 게 뭐냐면, 그렇죠? 선택에 대한, 문제 선택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문제를 다 알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13문제 중에 10문제를 선택을 한다. 자, 쓰는 순서는 어떻게 됐죠? 아무거나 써도 됩니다. 어떤 문제를 썼든. 내가 13번을 먼저 써도 되고요. 그 다음에 7번을 먼저 써도 됩니다. 단 전제가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한번 문제가 됐던 적이 있습니다. 내가 처음에 쓸 때 13번을 내가 먼저 쓴다 그래서 그걸 1번으로 쓰시면 안 됩니다. 뭔 얘기인지 아시죠? 이거 안 할 것 같지만 실제 그렇게 쓰시는 분이 있습니다. 이게 13번 문제는 똑같이 13번인 문제로 답안을 써줘야 된다. 13번. 근데 이제 어떻게 쓰죠? 모르시는 분들은 가장 먼저 쓰니까 1번 이렇게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번호는 내 임의대로 수정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쓰신 분은 없죠? 실제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인가요? 이게 문제가 돼서 어떻게 했냐면 인정을 해준 사례가 있습니다. 제가 특히 이제 작년 129회 때 그랬죠? 1번, 2번 문제 때문에 그렇죠? 이거를 못 쓰게끔 했습니다. 왜 그랬죠? 그 전에 채점 비리 때문에. 채점 비리에 지금 이제 SBS 들어가시면 어떻게 그분이 뉴스에 나왔냐면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이거 하나 신호라고 간주가 돼서 이제 건설안전 분야에 이제 채점에 대한 비리로 이제 문제가 이슈가 됐습니다. 뉴스에. 그래서 이제 아라비아 숫자를 쓰지 마라. 그래서 1, 가로 1, 양가로 1, 원형 1로 서술하시오라고 실제 시험장에 나왔습니다. 그죠? 근데 이제 이거를 뭐라고요? 잘 안 읽어본다 그랬죠? 그거 어떻게 썼죠? 전부 이렇게 쓰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를 삼고 해가지고 이거하고 상관없이 채점을 한 적이 있다. 이게 언제죠? 126회네요. 126회.
116회인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례가 있습니다, 실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장 가서 그렇죠? 읽어주고 하는 거는 좀 더 여러분들이 신경을 써서 봐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10문제를 선택을 해서 한다. 그래서 선택 문제는 내가 우선 아는 거 위주로 먼저 서술을 하면 된다. 그래서 이 문제는 바꾸시면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100분이니까 100분 테스트입니다. 한 문제당 몇 분이 할당이 되죠? 10분이 할당이 되는 거죠. 10분. 그렇죠? 10분 동안 한 문제. 그래서 10문제를 작성하는 시험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 100분을 활용해서 10분 동안 10문제를 작성해 끝 해가지고 잘 쓰면 참 좋은데 이제는 여러분이 연습을 어떻게 하죠? 하나당 최소 9분에서 8분 정도로 여러분들이 답안을 마무리하셔야 됩니다. 하고 남은 시간을 두고 그 남은 시간에 내가 답안을 다시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이 실전 테스트는 몇 분을 하죠? 90분을 합니다. 그러면 이 90분 동안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연습할 때 90분 동안 10문제를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은 어떤 경우냐면 90분 동안 9문제를 쓰고 난 잘 썼다라고 얘기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전 때는 이 90분 동안 몇 문제? 10문제를 무조건 써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10분 동안 뭐 하죠? 내가 답안을 제대로 썼는지, 예를 들어서 뭐 박스를 하나 더 친다든지, 그렇죠? 그런 부분을 하나 한다. 즉 답안을 꾸미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게 한 10분 정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전 때는 여러분들이 9분 안에 답안을 쓰고 나머지 10분 동안은 답안을 구성하는 연습을 해주시는 게 좋다. 그게 이제 실전 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전은 90분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90분으로. 그렇게 해서 된다. 그래서 실제 시험장에서는 100분 동안 답안을 작성하게 됐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90분 동안 쓰는 연습을 해보시면 시험장 가면 훨씬 더 쉽게 됩니다. 그게 이제 시간 관리죠. 시간 관리. 그래서 이게 이제 실제 문제 형태입니다. 제가 이제 우리 시험 보고 나면 인력공단에 문제가 이제 배치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문제가 이렇게 됐습니다. 문제지가 바뀐 게 있죠. 여러분 모르시게 뭐가 바뀌었죠? 요게 바뀌었습니다. 그렇죠? 안내문이 조금씩 다 바뀝니다. 그렇죠? 여기 보면 이제 문제지 인쇄 상태, 교시별 문제수를 확인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그렇게 안 돼 있었죠? 여러분 모르시겠지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씩은 이제 바뀝니다. 이런 것들이 아마 문제수가 뭐가 또 뭐 문제가 됐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요. 그래서 해서 됐다. 또 여기 보면 뭐가 있죠? 채점 기준이 기존 답안은 공개하지 않습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 전에 또 이게 없었습니다. 그렇죠? 매번 이게 조금씩 이제 바뀐다. 자, 이렇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단답형을 이제 10분 동안 한 문제를 풉니다. 그러면 한 문제가 어떻게 푸죠? 단답형은 한 페이지를 여러분들이 서술을 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한 페이지. 그래서 총 몇 줄? 22줄이 한 답안지에 있습니다. 한 답안지 22줄. 그 중에 한 문제를 답안에 풀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그러면 꼭 써야 될 답안은 몇 줄이나 되죠? 1번, 예, 문제를 한 줄 없애고요. 그렇죠? 처음에는 문제, 그 다음에 답, 그 다음에 1번, 정의 및 개요를 이제 답안에 씁니다. 2줄.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이걸 얘기하면 뭐 2줄을 쓰고 또는 3줄도 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분명히 답안 틀에 대한 거는 통일돼서 가져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3줄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2줄로 마무리하는 게 가장 좋겠다. 그래서 정의나 개요를 쓰고 총 3줄을 정의 개요에 할당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보통 이제 단답형의 대제목을 몇 개 잡는 몇 개? 5개를 잡습니다. 그래서 1번은 정의 개요에 대한 부분으로 할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문제에 대한 풀이는 2번과 3번에 가급적이면 서술해 주는 게 좋겠다. 그 다음에 이제 4번과 5번은 이 문제와 관련된 중요사항으로
답안을 써주는 연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결론부는 몇 줄이죠? 3줄. 이게 이제 꼭 그런 건 아니지만 나만의 답안틀을 우선 좀 가져가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개호 3줄과 정의 3줄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나머지 2, 3, 4는 문제와 관련된 내용. 특히 이제 2번과 3번 정도는 문제에 대한 서술을 꼭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룰을 나름 지켜서 답안을 쓰자라는 겁니다. 특히 처음 하신 분들. 그래서 오늘 이제 처음 오신 분들은 기숙사를 처음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는 저랑 같이 다시 한번 직접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시지 마시고 계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답안을 서술합니다. 그런데 한번 보면, 자, 이게 이제 합격자 답안입니다. 고득점 답안입니다. 어떻게 했죠? 문제, 답, 개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몇 줄? 3줄. 그렇죠? 그 다음에 물어본 거. 비파계의 종류 및 검사 방법. 답안을 써줬고요. 그거에 대한 중요한 키워드를 앞에 썼고, 마지막에 이거는 이제 현장과 관련된, 즉, 이러한 문제에 대한 실제 하는 경험에 대한 부분을 답안을 썼고, 마지막에 이제 이거와 관련된 내용. 여기는 이제 4줄 썼네요. 그렇죠? 이건 이제 조금의 개념에 대한 차이입니다. 그래서 이게 구성이 돼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죠? 여러분들이 물어본 게 물론 중요합니다. 물어본 거는 2번과 3번에 배치를 하자. 가급적이면. 그렇죠? 물론 이제 이런 것들을 3번 내지 4번, 5번에도 배치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자,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자, 시험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뭐죠? 물어본 겁니다. 그렇죠? 물어본 게 가장 중요합니다. 물론 작업을 하다 보면 이 강구조물 작업 중에 비파계 종류, 비파계 검사보다 중요한 게 훨씬 더 많습니다. 그렇지만 시험장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 2가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거를 먼저 서술을 하는 게 좋다. 먼저. 그렇죠? 채점자한테 어필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러한 룰은 가져가야 된다. 그래서 이러한 형태. 그래서 물어본 거를 2번 내지는 3번. 물론 뭐 4번도 포함이 되지만 가급적이면 나만의 답안틀을 이렇게 가져가자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한 페이지로 쓴다. 자, 1.5페이지 쓰면 안 되나요?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뭐가 안 되죠? 시간 관리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아는 걸 많이 쓴다고 좋은 점수가 받는 게 아닙니다. 내가 모르는 거는 예를 들어 0.5페이지 쓰고 아는 거는 2페이지 쓰고 이러면 안 된다. 모르는 것도 몇 페이지 쓴다? 1페이지를 써야 됩니다. 아는 것도 역시 1페이지 씁니다. 그렇죠? 그래서 모르고 아는 거에 대한 답안 어떻게 보면 양이죠. 서술량에 대해서 차별화를 두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건 어떻게 되죠? 나는 떨어지겠습니다라고 시인하는 것밖에 모릅니다. 그렇죠? 채점자는 그죠? 골고루 아는 게 중요해요. 채점자가 채점할 때 하나하나 다 확인하면서 채점을 못합니다. 그렇죠? 1000명이라는 인원을 채점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하고 달리 채점 시간은 거의 1분도 안 걸릴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보고 그냥 넘어갑니다. 체크.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하지만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잘 썼냐 못 썼냐를 다 체크할 시간이 없다. 채점자들은.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하자. 그래서 1페이지에 단답형은 한 페이지에 이렇게 답안을 구성을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의 부분들이 이제 고득점 답안입니다. 21점 뭐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어본 거. 자, 예를 들어서 특별한 정교육 대상 작업에 대해서 이제 물어본 문제는 어떻게 됐나 한번 볼까요? 이제 조금만 살펴보겠습니다. 자, 정의 및 관련 법령해서 이제 답안을 썼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물어본 거에 대한 서술, 대상 작업, 그 다음에 시간, 나머지 내용. 그래서 하나, 둘, 셋, 4가지네, 4개. 답안. 그래서 조금씩은 차있다. 그래서 최소 4개, 그 다음에 많게는 5개의 답안을 써주는 게 하나의 원칙으로 여러분들이 하시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화학적 침식에서 물어본 거를 여기에 위치해주고 이거와 관련된 안전관리 사항에 대한 부분이 4번, 5번을 채워주시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이제 아무리 설명해도 처음에 이해는 안 됩니다. 근데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들이 답안 쓰는 연습을 해주시면 되겠다. 연습. 그렇죠? 실제 해봐야 됩니다. 써봐야지 이렇게 답안 틀이 구성이 되는구나라는 거를 인지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이 답안 틀들은 어떤 건 4개, 어떤 건 5개입니다. 그래서 문제에 따라서 조금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가 답안 흐름을 어떻게 구성하느냐는 계속 연습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몸소 익혀야 된다. 머리로가 아니라, 그렇죠? 펜으로 익혀야 된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다. 보시면, 그렇죠? 어떤 건 5번, 뭐 어떤 건 4번, 나름 이제 문제마다 조금씩 이제 답안이 차이가 납니다. 전부 고득점 답안입니다. 그렇죠? 여기도 이제 4번, 어떤 거는 5번, 조금씩 차이 나죠. 근데 최소 4개에서 5개다. 3개를 쓰면 될까 안 될까요? 아닙니다. 최소 4개는 써줘야 된다. 그리고 이제 안전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우리 토목이나 건축 시공하고 틀려서 안전 같은 경우는 이 5번 답안에 대한 게 되게 중요합니다. 5번 답안. 자, 5번 답안은 여러분들이 외워서 쓰거나 하는 게 아닙니다. 이 5번 답안은 어떤 게 이제 주로 들어가냐면 개인 의견, 그렇죠? 또는 정책적인 부분, 정책에 대한 제언, 이런 부분이 어디에 들어간다? 5번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안전 분야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정책적인 부분, 개인 의견에 대한 부분, 아니면 법 제도적인 부분에 대한 서술이 되게 중요합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작용하죠? 플러스 알파 점수에 해당된다. 이 알파 점수가 생각보다 되게 큽니다. 그죠? 예를 들어 내가 18점 맞을 거, 이 부분이 어떻게 되나서 플러스 알파 점수가 5점이 될 수도 있고요. 6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0점이 될 수도 있고요. 그죠? 그래서 특히 안전 분야에 있어서의 개인 의견, 정책, 제언 사항에 대해서는 되게 중요하게 작용이 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합격자 중에 이제 고득점 답안들만 구성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판은 여러분 올라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들이 볼 게 아니라 우선은 이러한 답안 틀에 대해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항상 먼저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물어본 거니까 놔두고 물어본 거 외적인 부분을 어떻게 답안을 서술할 건지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가지고 간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보통 이제 시험 보면 나는 공부를 안 해서 답안을 못 씁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공부를 못 해서. 아니면 공부한 시간이 짧아서 못 씁니다. 그러면 이 5개 중에 실제 여러분들이 공부해서 진짜 물어본 거에 대한 서술은 어느 정도 되나요? 많아야 3분의 2페이지, 2분의 1페이지입니다. 그렇죠? 나머지는 어떤 서술이 되나요? 이 문제와 연관된 중요사항. 예를 들어서 여기 가설구조물이 있습니다. 그러면 가설구조물이 종류가 많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해본 가설구조물에 대한 내용을 써주시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거를 꼭 외우지 않더라도 충분히 서술이 된다.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서술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재원사항에 대한 부분입니다. 재원도 외워서 이렇게 쓰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공종이나 앞으로 이제 공부를 하시게 되면 어떤 공종, 어떤 법에 대한 재원이나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일정한 거는 만들어 놓는 것도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최근 중대재해처벌법, 자기규율 예방체계, 산업안전대진단 이러한 키워드를 넣어서 그렇죠? 답안을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그런 게 중요하다. 안전에 있어서는. 그래서 대부분이 5개, 적으면 4개 이상은 무조건 답안을 채워주셔야 된다. 한 페이지에. 그렇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있다. 이제 보시면 거의 이제 뭐 5번, 그렇죠? 4번, 5번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5번 보면 뭐라 됐죠? 법적 강화 방안, 뭐 법적 개정 사항, 제언 사항, 그렇죠? 개선 사항, 뭐 발전 방향, 뭐 이런 부분에 대한 키워드를 답안에 써준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대부분 법 개정 사항으로 돼 있고요. 여기는 대응 방안, 뭐 이렇게 해서 답안이 구성이 됐다. 그래서 한번 천천히 이제 이분 지금 이제 여기 나와 있는 답은 고득점 답안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내용으로 채워 있는지가 아니라 답안 틀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여러분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처음 하신 분들은. 이제 많이 나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왜 빨간 걸 해놨죠? 이 빨간 거는 물어본 거 외적인 부분입니다. 이 빨간 거는 여러분이 꼭 외워서 쓰는 게 아니라
내 경험에 의한 거라든지 이런 부분을 답안에 채울 수 있다라는 걸 표기를 해놓은 겁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답안을 보시면 그리고 이제 오셔서 해야 된다는 옆에 사람하고 계속 교류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답안을 보면 여러 이제 답안들이 있습니다. 어떤 답안이 좋죠? 보기 좋은 답안이 좋은 겁니다. 그렇죠? 내용은 나중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보통 이제 제가 이런 얘기를 하죠. 우리 이제 세대별 여기 이제 세대별이 20대부터 그렇죠? 60대, 70대까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세대별로 이 답안 서술 방식이라든지 글씨체가 다 틀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답안을 받을 때 이분 명필인데라는 분들은 좀 경험이 있으신 분들. 이제 그냥 꼭 이래 뭐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50대 이상, 50대를 기준으로 봤을 때 그렇죠? 50대 이상의 분은 글씨가 명필입니다. 물론 다 그렇지는 않지만 전반적으로. 그러면 50대 이하 되신 분들은 그나마 그냥 그렇다. 그렇죠? 젊으신 분들은 의외로 필체가 좋지가 않습니다. 왜? 전부 다 이제 타이핑 세대, 그렇죠? 우리 컴퓨터하고 세대고, 우리 이제 50대 이후는 예전에, 그렇죠? 전부 다 직접 쓰면서, 그렇죠? 했던 세대입니다. 그래서 글씨체가 조금씩 틀리다. 뭐 나는 글씨체가 안 좋아서 어떻게 하죠? 그래서 실제 학원을 다니신 분도 계십니다. 지금 강의 들으신 분들. 그리고 또 뭐라 그랬죠? 나는 그림을 못 그려요. 그래. 그림 잘 그려야 된다 그러니까 미술학원을 다니신 분도 계십니다. 아닐 것 같지만 그렇죠? 실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좀 깔끔하게 답안 꾸미는 노력은 해야 된다. 이제는. 그래서 처음 하신 분들은 이제 뭐 그거보다는 좀 더 이제 답안 틀을 구성하는 게 좋고요. 내가 이제 한 번 이상 시험을 봤다라고 하신 분은 이제부터는 답안을 좀 이렇게 꾸미는 연습을 해야 된다. 내용을 잘 채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사실은 꾸미는 겁니다. 그렇죠? 채점자가 보기 좋은 답안이 좋은 답안이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답안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5개, 그렇죠? 5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답안을 이제 뭐 그래서 어떤 표를 이용한다든지, 또 박스를 쳐서 이용을 한다든지 또 뭐죠? 모식도를 이용을 하고 또 플로우 차트, 그렇죠? 플로우 차트를 이용해서 답안을 구성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되게 중요하다. 적당하게 그림도 넣고 또 적당하게 차트나 박스를 표를 이용해서 답안을 구성하는 게 중요하다. 근데 글씨 잘 쓰셨죠? 네? 앞에 글씨가 좋나요? 뒤에 글씨가 좋나요? 이게 좀 더 낫죠? 그럼 뭘 얘기하고 싶어서 제가 이걸 얘기했나요? 연령대가 틀리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죠? 이분도 이제 고득점 답안입니다. 자, 이분도 마찬가지로 이게 뭐죠? 제가 왜 이렇게 표시되어 있나요? 자기만의 답안들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나는 이렇게 쓸 거야. 그래서 나름 이제 연습을 통해서 답안을 이렇게 만든다. 이분도 이제 고득점 답안입니다. 그래서 이제 단답형은 거의 1페이지. 그래서 1.5페이지 쓰는 경우는 언제죠? 마지막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시간 관리가 돼서 9번이나 10번 정도 됐을 때 이제 혹시 시간 관리가 되면 1.5페이지 쓰는 경우는 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연습은 한 페이지에 모든 게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연습을 해 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답안 틀이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합격자 답안을 여러분의 자료를 보시면서 다 이제 설명은 못 드리지만 앞으로 이제 실전 문제를 할 때 제가 이제 고득점 답안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설명을 할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답안을 가지고도 하지만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더 살펴보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제가 각자 이제 여러분 제가 자료를 준 거에 보면 글씨체가 다 비슷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어떤 분 답안이다라는 거. 그래서 보면 거의 같은 분 답안에 자기만의 틀을 구성을 해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항상 여러분이 연계하면서 공부를 하자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이제 단답형은 1교시가 이제 단답형입니다. 그렇죠? 100분에 100점이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 합격 점수는 몇 점인가요? 60점입니다. 60점. 그렇죠? 그럼 한 문제당 몇 점이죠? 합격 점수가 6점입니다. 그렇죠? 근데 몇 명이 채점하나요?
3명이 채점합니다. 곱하기 3.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점수가 나오는 게 합격 점수가 몇 점이 나오죠? 18점이 나오는 겁니다. 18점. 그래서 이제는 문제당 점수가 다 공개가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제 점수가 나오면 들어가면 문제당 내가 18점을 받았는지 20점을 받았는지가 나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18점 기준이 앞에서 보면 합격자 답안 중에 제가 표시한 잠깐만 여기 보면 22점이 바로 그겁니다. 원래 6 곱하기 3 하면 18점이 나와야 되는데 몇 점을 받은 거죠? 22점을 받은 거예요. 고득점을 받은 거죠. 고득점입니다. 22점. 20점만 넘으면 고득점입니다. 그죠? 여기 보시면 이제 그게 이제 나온 겁니다. 23점이네요. 역시 18점인데 23점을 받은 겁니다. 18점을. 그래서 이제 그렇게 돼 있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단답형은 6점에 3명 해서 한 문제당 점수, 합격 점수가 18점으로 돼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서술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서술형은 전체 4교시 중에 3교시가 서술형입니다. 그렇죠? 4교시 중에 3교시가 서술형입니다. 자, 서술형은 몇 문제죠? 총 6문제 중에 4문제를 선택하는 거다. 그래서 6문제 중에 4문제를 여러분이 선택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6문제 4문제를 선택하고 페이지 수가 어떻게 되죠? 우리 단답형은 한 페이지를 쓴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총 몇 페이지? 10페이지 쓰는 거고요. 서술형은 한 문제당 3페이지를 써주는 게 가장 좋겠다. 그래서 곱하기 4문제면 몇 페이지를 씁니까? 12페이지를 서술을 한다. 자, 그러면 난 시간 관리가 하는데 꼭 3페이지를 써야 되나요? 아닙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합격권에 가려면 몇 페이지 쓰죠? 2.5페이지는 써줘야 된다. 3페이지 있습니다. 그렇죠? 요거에 좀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써준다. 그래서 총 3페이지를 할당을 해서 4문제에 해당되는 그래서 12페이지를 답안에 써주는 게 서술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우리 단답형은 몇 분을 쓴다고 그랬죠? 한 문제당 9분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한 10분 정도 시간을 두고 답안을 이제 정리하는 시간을 갖는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서술형은 어떻게 하죠? 한 문제당 몇 분이니까 4문제니까 25분입니다. 그렇죠? 25분입니다. 그래서 한 문제당 25분을 작성해야 된다. 그러면 25분에 3페이지니까 한 페이지에 몇 분? 5분을 만들어요. 5분 동안 써야 됩니다. 근데 단답형은 한 페이지 몇 분이었죠? 10분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시간 관리에 대한 부분이 개념이 틀리다라는 거죠. 그래서 단답형의 시간 관리 방법과 서술형의 시간 관리 방법은 달라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돼 있다. 그렇죠? 세수. 그다음에 이제 앞에서 그래서 10분 중에 9분 동안 해서 10분 정도를 여유를 두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서술형도 마찬가지죠. 25분이 아니라 보통 22분, 23분에 마무리를 해서 최소 10분 정도의 시간은 가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테스트할 때 90분 테스트를 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체 6문제 중에 4문제를 선택한다. 똑같습니다. 문제는 바꾸면 안 됩니다. 시간은. 번호는 바꾸면 안 되고 순서는 상관없이 답안에 쓸 수 있다. 다시 한번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2교시와 4교시를 한다라는 겁니다. 자, 1교시의 특징은 뭐죠? 단답형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거는 여러분에게 이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어떤 분은 단답형에 점수를 많이 받아서 합격하시는 분이 있고요. 어떤 분은 서술형에 강해서 합격하시는 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단답형과 서술형의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자, 단답형은 실제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일수록 점수가 높습니다. 솔직히 좀 평균적으로 얘기합니다. 그렇죠? 다양하게 많이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단답형은 10문제에서 이제 10문제를 선택하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공부량이 많으실수록 사실은 단답형이 좀 더 강합니다. 문제를 많이 보기 때문에. 근데 이제 단답형이 한 교시밖에 안 되죠. 한 교시입니다.
근데 2에서 4교시는 뭐죠? 서술형입니다. 근데 서술형은 어떻죠? 공부량에 꼭 비례하는 건 아니다. 꼭 비례하는 건 아니다. 그래서 서술형은 뭐가 더 중요하다? 답안 틀이 중요합니다. 답안 틀이. 답안 틀을 어떻게 꾸며서 시간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서술형은 여러분들이 그래서 답안 틀을 만드는 게 급선무다. 그 대표적인 게 뭐 공통 아이템이라든지,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제가 쓴 답안, 오늘도 이제 여러 가지 답안을 보여드렸지만 답안을 보시면 똑같은 걸 이렇게 배치를 해서 쓰는 그런 연습을 해주셔야 된다.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은 서술형을 계속 반복적으로 많이 하시고요. 그 다음에 단답형은 답안 틀을 구성하는데 좀 더 시간을 할애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3페이지를 어떻게 쓸 거냐에 대한 이제 고민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시간 안에 25분 안에 써야 되는데, 그렇죠? 그러면 이제 앞에서 우리가 단답형은 5개의 대제목을 만들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서술형은 어떻게 하죠? 3페이지입니다. 그래서 보통 가장 좋은 거는 각 페이지, 1페이지, 뭐죠? 개요. 역시 이제 문제하고 답안을 쓰고 개요를 씁니다. 그렇죠? 답, 개요 씁니다. 개요를 보통 어떻게 쓰죠? 1, 2, 3. 그래서 두 줄 해서 총 6줄 정도를 개요를 씁니다. 자, 이 개요는 어떤 내용을 쓰죠? 물어본 거에 대한 내용을 하나의 요약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 개요는 내가 답안을 어떻게 끌고 갈지 안내하는 역할을 한다. 그렇죠? 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이러한 부분은 나는 서술을 하겠다. 우리가 보통 이제 논문형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걸 보시면 서술이 그렇게 돼 있죠. 그렇죠? 서론, 본론, 결론에 있어서 서론은 내가 이 문제에 대해서 나는 이러한 부분에 포인트를 주고 나는 서술을 하겠다라고 하나의 나의 답안에 대해서 우선 사전에 안내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돼 있다. 자, 그 다음 이제 1페이지는 어떻게 구성을 하냐면 1페이지는 여기에 보면 이제 공통 아이템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특히 우리 서술형의 공통 아이템은 뭐죠? 문제에 대한 조건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합니다. 조건.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보면 문제에 대한 조건이 많습니다. 즉 건설 현장. 그렇죠? 건설 현장에서의 어떻게? 또 뭐 해체 공사 현장에서의 어떻게? 굴착 공사 현장에서의 어떻게? 그래서 문제에 대한 조건이 주어집니다. 그렇죠? 물어본 거 맞죠? 그래서 이런 1페이지는 그러한 조건에 대한 서술을 써주는 게 좋겠다. 조건. 그렇죠? 뭐 도심지 공사에서의 아니면 건축 공사, 뭐 토목 공사, 연약 집안 뭐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조건에 대한 서술이 답안에 쓰는 게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 요게 2개가 이제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2페이지는 무조건 뭐죠? 문제하고 똑같이 서술을 한다. 이거는 철칙입니다. 문제를 내 임의대로 바꾸거나 하면 안 된다. 문제하고 똑같이 답안을 서술을 하자. 그래서 2페이지는 물어본 거, 그렇죠? 문제에 물어본 걸 쓰고. 자, 그러면 3페이지는 뭐 쓰죠? 이 물어본 거에 대한 경험 또는 현장과 관련된 내용. 그렇죠? 우리 이제 물론 안전에 대한 현장 안전관리 사항이라든지 아니면 중요 아이템에 대한 부분을 답안에 써주는 겁니다. 중요 아이템. 그래서 구성이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중에 내가 특히 이거만큼은 내가 안전관리를 하고 싶다. 뭐 떨어짐 제해를 나는 해야 되겠다. 뭐 이런 부분들이 답안에 서술되고 마지막이 결론을 해주시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제 다시 한번 정리하면 1페이지에는 조건에 대한 부분, 개요와 조건에 대한 부분 서술이 되고 2페이지는 문제하고 똑같이 물어본 거에 대한 서술, 그 다음에 3페이지는 이 물어본 거에 대한 서술이나 조건에 대한 부분에 좀 더 강조해야 될 사항을 3페이지에 서술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답안들이 가장 기본적인 답안이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이제 이 기본 답안 틀에 이제는 좀 변화를 해주면 됩니다. 내 공부량에 따라서. 또 내가 아는 문제인지 모르는 문제인지에 따라서 조절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내가 좀 더 아는 문제면 물어본 거에 대해서 분량을 좀 더 이제 늘려나가는 겁니다. 그렇죠? 늘려나간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물어본 거에 서술은 최소 한 페이지. 한 페이지라면 몇 페이지요? 2페이지입니다. 거기에서 2.5페이지, 많게는 2페이지까지 문제에 대한 서술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고 답안을 구성하나 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렇게 답안이 구성이 된다. 그래서 요 파란색이 물어본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이 두 가지는 어떻게 되죠? 물어본 게 아닙니다. 그렇죠? 조건에 대한 서술이다. 그래서 이 아이템을 공통 아이템이라고 우리는 표현을 합니다. 공통 아이템. 그럼 공통 아이템은 어떻게 되죠?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으셔야 됩니다. 공통 아이템을 만들자라는 얘기입니다. 즉 공종에 따라서 그렇죠? 또 작업 물론 이제 큰 틀 이제 공종 또 대표적인 건축이냐 토목이냐에 따라서 이제 만들어 놓는 거고요. 또 법과 관련된 문제냐 아니냐에 따라서 이제 문제를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공통 아이템을 만들어 놓는 거다. 그래서 그거를 여기에 답안을 쓰는 겁니다. 자, 오늘 얘기하는 대표적인 게 뭐죠?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 뭐 이런 거죠. 또 위험성 평가, 뭐 관리감독자의 유해위험 방지 업무 이런 것들 그렇죠. 어떤 문제든 쓸 수 있는 아이템을 답안에 만들어 놓는 겁니다. 3페이지도 마찬가지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현장과 관련된 문제가 나왔다. 그럼 뭘 쓰는 게 가능해? 위험성 평가. 현장에서 위험성 평가는 무조건 다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그런 문제. 그 다음에 위험성 평가에 뭐가 있죠? 위험성 평가 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공통적으로 쓸 수 있는 아이템을 만들어서 답안에 적용을 하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물어본 거는 2페이지, 그 다음에 1페이지와 3페이지는 여러분들이 나름 공통 아이템 내지는 차별 아이템에 대한 아이템을 만들어 놓는 게 좋겠다. 그래서 그거를 답안에 채우는 연습을 하자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답안에 대한 서술 방식을 이제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파란색은 뭐라 그랬죠? 물어본 거에 대한 서술입니다. 자, 이분은 어떻게 했죠? 2페이지, 1페이지 하단 3페이지까지 썼네요. 그렇죠? 자, 물어본 게 많으면, 그렇죠? 1페이지 하단부터 써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3페이지.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여러분이 물어본 거 외적인 거는 어떤 게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공통적인 아이템을 만들어 놓고 답안에 씁니다. 그러면 어떻게 썼나 볼까요? 재유형 및 원인. 그렇죠? 자, 우리 안전에서 재유형, 재원인에 대해서는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그래서 안전은 무조건 거의 써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물론 배제목으로 써줘도 되지만 아니면 여백을 통해서 써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개요 어떻게 됐죠? 1, 2, 3. 그 다음에 공통 아이템 재유형. 그 다음 물어본 겁니다. 여기 물어본 거 어떻게 되죠? 구성 요소를 물어봤고 작업 절차를 물어봤고 준수사항을 물어봤습니다. 이걸 똑같이 쓰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고소작업 때의 구성 요소, 그렇죠? 그 다음에 고소작업 때의 안전작업 절차, 고소작업 때의 작업 중 준수사항을 썼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에 뭐죠? 이러한 고소작업 때 중에 끼임 사고에 대한 내용을 안 쓰겠다. 이렇게 해서 답안을 구성하고 결론을 써줬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답안을 구성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대제목에 대한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대제목 공부할 필요가 있나요, 이거는? 이거는 문제하고 똑같이 쓰기 때문에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죠? 똑같이 써줘야 된다. 답안을 꾸미면 안 된다. 특히 물어본 거는 똑같이 써줘야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고민할 거는 여기에 나와 있는 물어본 거 외적인 거를 어떤 걸 써야 될지를 여러분들이 이제 고민을 해 주셔야 된다는 해주셔야 된다. 자, 그러면 이제 두 가지 분류입니다. 내가 오늘 처음 왔다. 기숙사를 난 처음 공부한다. 라는 분들은 이 중에 모르는 건 뭘 모르겠죠? 물어본 건 모르겠죠. 공부를 많이 한 지가 오래가 안 됐으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뭐다? 이걸 준비를 해 놓는 겁니다. 지금부터. 그렇죠? 이거는 몇 개만 준비하면 쓸 수 있죠. 오늘 가셔서 위험성 평가 쓰면 다 쓰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걸 준비를 하신다. 우선적으로
왜? 물어본 걸 모르니까. 여러분들 말대로 나는 공부한 게 얼마 안 되고 이제 시작을 했는데 나는 못 씁니다. 못 쓰는 건 몇 페이지를 못 쓴다? 파란 거는 못 쓰겠죠. 그렇죠? 그러면 채울 수 있는 거는 이러한 부분을 채울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이거부터 여러분들은 만들어 놓기 시작을 해 주셔야 된다. 그래야지 답안을 채울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돼 있죠? 파란색이 많네요. 이건 고득점 답안입니다. 그렇죠? 공부한 양이 이제 좀 많아져서 이렇게 쓰는 겁니다. 어떻게 됐죠? 물어본 거, 고려사항. 자, 여기 물어본 거는 고려사항 물어봤고요. 치마 주변 및 원인, 그 다음에 방지 대책 좀 물어봤습니다. 그렇죠? 고려사항, 치마 원인, 그 다음에 방지 대책, 그 다음에 1페이지, 3페이지는 그거와 관련된, 즉 흑막에 대한 계측, 또 뭐죠? 이러한 흑막이 공사의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여러분들이 만들어 놔야 된다라는 겁니다. 물어본 거는 내가 나름 이제 시간이 가면서 공부를 한다. 그래서 오늘 오신 분들은 오늘부터 시작해서 시험장 갈 때까지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이건 나중에 채울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렇지만 이제 다음 주부터 여러분은 뭘 채워야 되죠? 요번 한 주 동안 해야 될 거는 이거를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한 주 동안. 그래서 내일 이제 월요일 날 항상 이제 문제를 올려드립니다. 그러면 문제를 보고 처음 오신 분들 얘기합니다. 문제를 보고 나는 문제를 잘 이해를 못해. 근데 그거는 알죠. 현장이니까. 그러면 뭘 준비한다? 이걸 준비한다. 이거와 관련된 우리 공통 아이템이 뭔지를 나름 연습을 좀 해보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위험성 평가를 쓸 건지 아니면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을 쓸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사실 필요하다. 한 주 동안. 그렇죠? 그런 부분을 한다. 여기 보시면 마찬가지죠. 여기도 2페이지, 그 다음에 3페이지 상단까지 물어본 거. 1페이지는 뭐 썼죠? 판정 기준, 문제점 또는 재유형에 대한 문제를 답안을 써줬고요. 나머지는 물어본 거. 마지막에 이러한 연약 집안에서의 안전관리 사항을 답안에 써줬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물어본 거는 요 두 개입니다. 파란 거. 그렇죠? 그래서 그런 답안들이 하나의 서술형 답안의 가장 기본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분도 파란 거가 물어본 거네요. 그렇죠? 그 다음 물어본 거 앞에 뭐 썼죠? 중점 관리 항목. 누구의? 관리 감독자예요. 그래서 관리 감독자의 유해 위험 유해 위험 업무, 방지 업무. 그렇죠? 관리 감독의 점검 업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썼고요. 3페이지는 뭐 썼죠? 위험성 평가를 나름 썼네요. 그렇죠? 위험성 평가 절차와 위험성 평가표에 대해서 답안을 써줬다. 이거는 여러분이 준비를 해놓으시면 되죠. 준비. 그렇죠? 그래서 물어본 거에 대한 부분 답안을 써줬다. 자, 이분은 이제 1.5페이지 썼네요. 1페이지는 뭐죠? 신고 절차, 구성 내용. 그 다음 물어본 거 3페이지는 법적인 내용과 위험성 평가표를 답안에 써줬다. 자, 이분은 이제 여기도 위험성 평가표 썼죠. 여기도 위험성 평가표 썼습니다. 그러니까 나름 준비해서 답안을 쓴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두 개는 어떤 문제든지 적용할 수 있는 거를 선택을 하면 좋겠다. 자, 이분은 이제 2페이지만 썼습니다. 그렇죠? 물어본 거. 그럼 1페이지 뭐 썼나요? 종류, 그 다음에 특징, 뭐 이렇게 답안을 썼고, 그 다음에 물어본 거를 썼고요. 물어본 거. 그 다음 물어본 거 외적인 내용으로 뭐 내가 공부한 내용, 뭐 설계 기법에 대한 내용, 그 다음에 결론을 답안에 썼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처럼 1페이지와 3페이지는 여러분들이 좀 준비를 해 놓으시면 내가 공부가 부족하더라도 충분히 답안을 쓸 수 있는 문제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파란색은 공부를 안 했으니까 못 쓴다고 가정을 하고 1페이지, 3페이지를 준비를 하면 몇 페이지를 쓸 수 있죠? 2페이지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지 않더라도 답안을 충분히 쓸 수 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여러분들이 항상 머릿속에 가져가자. 파란색이죠. 그렇죠? 파란색 외적을 뭘 채웠는지를 고민을 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는 이제 재유형, 그렇죠? 종류. 3페이지는 안전확보 사례, 현장 사례라는 부분, 그 다음에 지식재에 대한 지원 정책, 이런 부분을 답안을 썼네요. 그렇죠? 여기도 이제 1.5페이지입니다. 나름 이제 좀 고득점 답안이기 때문에 좀 보통 이제 답안 쓰는 분량이 이제 늘어나는 겁니다. 자, 1페이지에
구성 요소. 자, 이거는 제가 오늘 앞에서 얘기한 답안 틀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렇죠? 갱폼이나 건설기계 나오면 모식도 플러스 구성 요소, 모식도 플러스 제유형 이란 답안 틀을 이제 구성을 했고요. 그다음에 홀드 포인트에 대한 내용 이렇게 해서 답안을 썼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답안 구성을 어떻게 했는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면 되겠다. 그래서 이 자료는 올라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처음 하신 분들은 돌아가셔서 내가 내용이 뭔지를 보실 게 아니고, 그렇죠? 이 답안 틀이나 흐름에 대한 부분을 한번 이 사람은 어떻게 썼는지, 이 사람은 어떻게 썼는지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분은 이제 한 페이지만 썼네요. 그렇죠? 물어본 거. 그래서 앞에는 뭐죠? 고려 사항. 그렇죠? 그다음에 검토 절차. 이런 플로우 차트 적었고요. 3페이지는 해체 작업 시 안전 강화 방안, 즉 법 제도적인 부분을 썼고요. 그다음에 이러한 안전에 대한 대책해서 답안을 썼습니다. 그래서 모식도 하고 내용을 이렇게 답안을 써줬네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단답형 서술안에 대한 답안 틀을 이제 봤습니다. 자, 이걸 이제 종합을 하면 어떻게 되죠? 자, 단답형은 5개의 대제목, 그렇죠? 그다음에 개요와 결론을 빼놓고 2개 내지는 3개를 물어본 거에 대한 부분으로 활용을 하는 거고, 서술형은 어떻게 되죠? 5개의 3페이지에 있어서 대제목 1페이지, 3페이지. 그다음에 1페이지는 조건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3페이지는 이 물어본 거에 대한 강조 사항입니다. 그러면 물어본 걸 무조건 2페이지 쓰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내가 물어본 게 적다. 그러면 2페이지만 쓰면 됩니다. 1페이지는 공통 아이템을 이렇게 쓴다. 그렇죠? 근데 3페이지도 공통 아이템을 빨간 거를 씁니다. 그러면 내가 공부가 좀 더 돼서 내가 쓸 수 있는 게 좀 더 늘어났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시간이 지나서. 그러면 어떻게 되죠? 1페이지 할내에 이 공통 아이템을 빼고 내가 공부한 거를 채워 넣으시면 되는 겁니다. 3페이지도 마찬가지죠. 내가 몰라서 못 썼던 공통 아이템을 빼고 내가 공부한 내용을 채워 넣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다. 그래서 처음부터 여러분들이 모든 답안을 다 채워서 고득점 답안을 만든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차피 내일 시험 보는 게 아닙니다. 앞으로 62일 이후에 62일 있다가 시험을 봅니다. 그러면 그동안 여러분들이 이러한 답안 쓰는 방법을 연습을 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연습. 그렇죠? 그래서 반복적인 연습만이 한다. 그래서 이 답안 틀이 머릿속에 나와야 됩니다. 그렇죠? 1페이지에 어떤 걸 쓰고 2페이지에 어떤 걸 쓰고 3페이지에 어떤 걸 쓸 건지를 머릿속에 나와야 된다. 그렇죠? 물어본 거는 내가 공부를 안 했으니까 못 쓰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공부를 오늘부터 하는 거니까 하면서 나중에 60일 있다가 채우면 됩니다. 60일 있다가. 그렇죠?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답안 쓰는 연습을 한다. 그래서 특히 이제 서술형 같은 건 답안 틀이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렇죠? 왜? 내가 모를 수도 있기 때문에 1페이지를 어떻게 구성하고 3페이지를 어떻게 구성하는지가 중요하다. 내가 모르는 문제가 나왔을 때. 아는 문제는 잘 쓸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모든 6문제 중에 4문제를 알면 좋은데 꼭 어떻게 되죠? 한 3문제 알고 한 문제는 모르는 문제, 뭐 이런 문제. 그렇죠? 이런 문제는 나옵니다. 그래서 모르는 문제가 나왔을 때 어떻게 접근할 건지가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번 답안 틀만 구성이 돼 있으면 모르는 문제가 나오더라도 충분히 답안에 대한 서술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특히 안전에 있어서. 그렇죠? 자, 시공은 어떤 기술적인 요소나 이걸 모르면 못 씁니다. 그렇죠? 특정 공법을 내가 모르거나 이러면 답안을 쓸 수가 없습니다. 안전은 쓸 수 있다. 왜? 재유형. 그렇죠? 떨어짐재. 어떤 공정이나 다 떨어짐재가 발생이 됩니다. 그렇죠? 끼임재 다 발생이 됩니다. 자, 화재 다 발생이 됩니다. 거푸집 동발이 할 때 화재 발생 안 하나요? 화재합니다. 그렇죠? 왜? 데크 플레이트에 태구 용접할 때 발표가 나오고요. 또 양생하다가 불도 납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모든 재유형은 다 적용이 됩니다. 그래 그런 걸로 접근할 수가 있다. 안전 문제는. 그렇죠? 시공적인 부분하고 틀려서. 그래서 이러한 답안 틀이 중요하게 다뤄진다. 자, 보시면 이제 단답형에 대한 공통 아이템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게 뭐죠? 앞에서 얘기한 어떤 문제가 나와도 답안을 쓸 수 있는 아이템을 답안에 만들어 놓는 겁니다.
자, 이 문제는 밀폐 공간이고 유해가스 측정입니다. 문제가 틀립니다. 근데 내용을 보면 어떻게 되죠? 똑같습니다. 그죠? 내가 이 문제 나왔을 때 썼던 거를 다른 문제에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이 바로 뭐다? 공통 아이템이라는 거예요. 자, 두 개 보시면 모식도가 똑같네요. 내용도 비슷합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는 뭐죠? 항타기. 이거는 뭐죠? 연약 집안 문제에 적용을 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만들어져 있어야 된다. 자, 세 개의 답안이 똑같죠? 이게. 근데 뭐죠? 문제는 다 틀립니다. 그죠? 뭐만 바꿨죠? 대제목만 바꿨습니다. 대제목. 그죠? 근데 내용은 똑같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이제 만들어 놓으셔야 된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준비를 하시면 된다. 그래서 오늘 뭐 얘기한 제가 반복적으로 얘기한 뭐 관리 감독자, 위험성 평가 이런 것들이 이 답안에 채울 수 있게끔 시작을 하자. 처음부터 막 고득점 받으려고 이런 거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시작한 지가 안 되니까. 그래서 이런 답안들을 만들어 놓자. 자, 이제 결론을 얘기하면 이 페이지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한 지가 얼마 안 되니까 예를 들어서 모릅니다. 난 못 씁니다. 그렇죠? 비워놓는 겁니다. 1페이지는 어떻게 되죠? 그런 공통 아이템을 답안에 쓴다. 그래서 뭐 사전조사 및 자업계획서를 써도 되고요. 흑막에 대한 내용을 계측이나 이런 거 써도 되고 3페이지에 결론에 대한 부분, 위험성 평가 이런 것들을 답안에 채우면 된다. 이게 바로 공통 아이템, 차별 아이템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서술형, 특히 서술형에 있어서는 이러한 공통 아이템하고 차별 아이템이 되게 중요하다. 자, 이게 왜 또 중요하냐? 시간 관리에 대한 부분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내가 공부를 많이 했더라도 시간 관리가 안 되면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죠? 시간 관리라는 게 뭐죠? 네 문제를 다 써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나는 세 문제를 완벽하게 썼다. 합격이 될까요? 거의 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부족하더라도 네 문제를 다 쓰는 게 합격 확률이 훨씬 더 높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네 문제는 다 써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간혹 이런 분이 계시죠. 내가 공부를 안 해가지고 내 두 문제를 다 썼어요. 두 문제를 다 썼는데 두 문제가 전부 고득점이야. 막 60점씩 나왔어요. 그렇죠? 야, 그럼 뿌듯하죠. 예? 근데 네 문제를 안 썼어요. 60점이 의미가 있을까요? 다른 분은 25분 안에 한 문제를 푸는데 이분은 몇 분 만에 50분 동안 한 문제를 푼 겁니다. 그래서 60점을 받은 거예요. 뭐 합격이 되나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시간 관리와 이런 답안 틀이 중요하다. 서술형은. 그렇죠? 그래서 잘 쓰는 세 문제보다는 고만고만한 네 문제가 훨씬 더 점수가 높다. 그렇죠? 그래서 대제목만 쓰면 몇 점만 나오네? 대제목만. 8점은 줍니다. 5점에서 8점은 줘. 5점에서 8점은 준다. 요거만 쓰면 뭐 두 개 이거는 뭐 문제하고 똑같이 쓰니까 큰 의미도 없죠. 대제목만 쓰면 8점 줍니다. 8점. 빵점은 아닙니다. 그래서 연필값은 합니다. 연필값은. 이만큼 썼으니까 줍니다. 0점은 아닙니다. 그렇죠? 근데 아예 못 쓰면 0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네 문제, 세 문제 쓰면 한 문제는 대제목이라도 써보라니까요. 그러면 몇 점 나온다? 5점에서 8점 나온다니까요. 그래서 이번에 시험 보신 분 중에 예를 들어 진짜 난 대제목만 썼다. 뭐 8점 나오는구나. 그렇죠? 내가 요거 두 페이지를 썼는데 10점 나오는구나. 이런 감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느껴보시라는 얘기.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답안을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으시면 어떤 건지 답안을 다 채울 수가 있다. 왜? 물어본 거는 모르니까. 그렇죠? 그래서 처음 하신 분들은 오늘 이제 가셔서 다음 주에 여기에 뭐를 만들 건지에 대한 부분을 고민을 하자. 어떻게 고민하는 게 가장 좋은가요? 합격자 답안을 봐야 됩니다. 합격자 답안. 간혹 또 이런 분이 계십니다. 자, 이걸 만들어 보니까 일주일 동안 내가 뭘 만들지 고민을 합니다. 이걸 어떻게 만들지? 어떤 걸 써야 되지? 막 책도 찾아보고 합니다. 그래야 되나요? 그러면 안 된다. 왜? 시간이 없습니다. 그럼 뭘 해야 되죠? 합격하신 분 거를 베끼려 놓으시면 됩니다. 그렇죠? 근데 또 이제 그럽니다. 이거 베끼면
여기 수강생들하고 교수님 강의 듣는 분들 다 쓰는 거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자신 있게 이거는 내가 요 정도는 내가 쓸 수 있겠다는 걸 베끼셔서 여기에 적용하시라는 겁니다. 처음에는. 그렇죠? 처음에는. 그래서 처음 하시면 내가 뭘 만들려고 하지 마세요. 그렇죠? 카피가 어떻게 보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누구는 똑같이 베끼면 안 된다고 그러는데 아닙니다. 베끼셔야 됩니다. 그렇죠? 처음 할 때는. 그렇죠? 그러니까 요 답안을 여기가 고득점 답안이라 이분들이 전부 다 고득점 답안입니다. 앞에 보여드린 이런 분도 답안들이 이분은 8시간 공부한 분입니다. 8시간. 하루에 8시간, 3개월 동안. 8시간 공부합니다. 그래서 이분 답안을 요번에 베꼈습니다. 그렇죠? 다른 분 다 쓸 것 같아요? 못 씁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베끼려면 이분은 8시간 동안 이걸 만들었다면 여러분들은 그냥 베끼시면 뭐 한 10분이면 뭐 되죠. 그렇죠? 그렇게 활용을 하시는 거다. 그렇죠? 그렇게. 그래서 처음 하시면 특히 이러한 부분들을 내 마음에 드는 거. 그러니까 내 마음 드는 거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글씨체가 나랑 비슷하다. 또는 그림을 내가 이 정도는 그릴 수 있겠다. 그렇죠? 글씨 규모나 크기가 나랑 맞다. 나는 이거는 마음에 든다.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합격자 답안을 보면.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내 걸로 만들어 가시면 된다. 내가 새로운 거 창작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창작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냥 합격자 답안을 내 걸로 이렇게 베끼셔라. 우선은. 그 다음에 이제 내가 공부가 되면 내 거로 이제 변형을 좀 시키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답안을 이제 구성을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결론만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제가 첫 번째는 뭐죠? 기술시사 시험은 쓰는 연습입니다. 그렇죠? 쓰는 겁니다. 공부가 아닙니다. 그렇죠? 우선은 쓰는 연습. 즉, 쓰는 연습은 뭐죠? 에너지가 들어갑니다. 써야 되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제 처음 하시면 뭐가 아프죠? 여기 손도 아프고, 그렇죠? 팔목도 아프고, 목도 아프고, 눈도 아프고 다 아픕니다. 그렇죠? 이게 빨리 적응이 돼야 된다. 그래서 기술사 시험은 쓰는 시험이다라는 겁니다. 분명히 공부하고 쓰는 연습은 분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쓰는 연습은 어떻게 해야 되죠? 앉아서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출퇴근하면서 아니면 학원 오면서 쓸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그 시간에 뭘 해야 되죠? 제 강의를 다시 한번 듣는다든지, 그렇죠? 또 내가 쓸 거에 대한 자료를 한번 읽어본다라든지 하는 시간을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또 그 다음 내가 자리에 앉을 수 있는 시간은 뭘 연습을 해야 되죠? 쓰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자리에 앉을 수 있다라는 거는. 그러면 사무실입니다. 사무실 아침에 출근해가지고 업무를 보고 4시간을 가질 수 있는 건 언제죠? 예를 들어 점심시간 빨리 먹고 와서 30분 동안 책상에 앉습니다. 그러면 책상에 앉아서 뭘 해야 되죠? 이어폰 그 동영상을 들어야 되나요? 그거는 아니라는 얘기죠. 앉아있을 때는 뭘 한다? 무조건 펜을 잡아야 됩니다. 무조건 써야 됩니다. 공통 아이템. 그 다음 내가 현장을 나갔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책임자 되시는 분도 있고 또 현장 실무자 되신 분들은 요즘에 핸드폰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현장 나가서 그렇죠? 뭘 듣는다든지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책상에 앉으면 무조건 쓰는 연습을 한다. 출퇴근 시간에 쓸 수 있나요? 못 하잖아요. 그러면 이어폰 꽂거나 지금 자료를 다 드리니까 핸드폰으로 볼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분명히 공부와 쓰는 연습은 분리해라. 그래서 나름 내 생활 습관이라든지 아니면 내 처해진 환경에 따라서 두 개를 분리해서 여러분들이 계획을 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학원 올 때 가급적이면 차를 안 가져오는 게 좋겠죠. 지하철을 이용한다든지 버스를 이용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하고 그다음에 책상에 앉으면 뭐다? 무조건 써야 된다. 책상에. 그렇죠? 공통 아이템을 쓰든 대제목을 답든 써줘야 된다. 자, 그래서 여러분 귀로 듣는 거는 공부라고 봅시다. 그렇죠? 공부. 그러면 쓰는 거는 공부가 아니라 이제 연습입니다. 에너지가 소비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선순위가 공부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다들 저한테 얘기하면 공부가 부족해서 답안을 못 썼습니다. 아닙니다. 그렇죠? 공부가 부족한 게 아니라 뭐가 부족하다? 쓰는 연습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답안 쓰는 요령부터 빨리 익히자. 그래서 앉아서 공통 아이템 써보고 대제목 잡아보고 합니다. 앉는 순간 이제부터는.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거죠. 공부가 부족한 게 뭐가 부족하다? 쓰는 연습이 부족하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오늘도 얘기했던 기출문제, 대제목 잡기, 공통 아이템과 차별 아이템을 만들어 보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거를 답안에 활용하다. 그래서 내가 한 문제를 공부했으면 이걸 몇 문제? 5문제, 10문제 쓸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거 위주로 먼저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는 거 가지고 하루 종일 헤매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렇게 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제 뭐 현장에 많이 계십니다. 요즘에 이제 철근 콘크리트 하면 공장 제작이 다 되죠. 그렇죠? 특히 철근 같은 경우는 현장 가공이나 현장에서는 거의 조립만 하고 거의 공장에서 가공이 됩니다. 자, 조립까지 이제 공장에서 해옵니다. 그게 대표적인 게 뭐죠? 데크 플레이트입니다. 그렇죠? 데크 플레이트가 거푸집 정도만 있지만 그 다음에 철근이 조립돼서 가져오는 경우도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또 더 나아가서는 PC 공법이 있습니다. 뭐죠? 그거는 제품 자체를 다 콘크리트 다 쳐서 가져옵니다. 그죠? 그거가 어떤 장점이 있나요? 현장에서는 조립만 하면 됩니다. 그렇죠? 조립만 하면 돼요. 조립. 그렇죠? 콘크리트 타설이 필요 있나요? 없습니다. 뭐 콘크리트 강도가 몇 개죠? 28일 강도잖아요. 타설했어. 그러면 기성을 원래는 원칙적으로는 어떻게 되죠? 꼬투리 잡는다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28일 이후에 제품이 완성이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기성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근데 PC 제품은 준비해놨다가 설치만 되면 돈을 받습니다. 가능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의 PC 제품은 어떻게 쓰죠? 왜 하는 거죠? 공기가 단축이 되죠. 또 품질이 좋습니다. 공장에서 제작되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이 기수자 시험을 제가 이 PC 공정이랑 항상 얘기를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기 현장, 시험장이 예를 들어서 현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이 시험장 가서 내가 콘크리트 기초를 치고 조립을 해서 타설하고 양생까지 할 수가 있을까요? 없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PC를 찍어가서 조립만 하면 되는데, 그렇죠? 내가 시험장 가서 내가 콘크리트 타설 치고 양생하고 하려고 한다라고 하면 뭐가 안 되죠? 시간 관리가 안 되는 거죠. 첫 번째. 그렇죠? 시간을 못 맞춥니다. 두 번째는 뭐죠? 품질이 안 좋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시간이라는 거는 우리가 한 문제당 10분에 써야 되고 100분 안에 써야 되는데 시간 관리가 안 되는 거죠. 그럼 100분 안에 썼다. 또 뭐가 문제죠? 소설을 썼다고 얘기하는 품질이 안 좋습니다. 즉 합격자 답안에 가깝게 써야 되는데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려면 어떻게 되죠? 지금부터 만들어가는 겁니다. 즉 시험장에서 쓸 수 있는 제품을 만들어서 시험장 가서는 어떻게 한다? 조립만 하면 되는 겁니다. 조립만. 그럼 뭐가 되죠? 시간 관리가 되고 품질 관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해야 될 거는 시험장에서 하는 게 아니라 시험장에서 조립할 수 있게끔 여기서 제품을 만드는 거다. 그래서 시험장에서는 조립만 해서 완성품을 제출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지 시험장 가서 내가 조립도 하고 타설하고 거푸집하고 하는 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뭘 준비한다? PC 제품을 준비한다. 그게 바로 공통 아이템이고 차별 아이템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또 시간이 가면 문제에 대한 서술하는 방식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자. 그래서 이제 저랑 이제 앞으로 할 거는 뭐다? 이런 PC 제품을 하나하나 만들어 간다. 그래서 PC 제품도 어떻게? 하나 만들어서 다양하게 쓸 수 있는 걸 만드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보통 보면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여기 1m입니다. 그렇죠? 총 3m짜리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뭐 1m라고 하죠. 몇 개를 만들 수가 있네? 1m짜리 3개를 조립해도 됩니다. 그렇죠? 또 2m짜리를 조립하고 1m를 해도 되고요. 1m 해고 2m를 해야 됩니다. 또 3m 하나를 다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몇 개를 만들어 놓는 게 좋을까요? 1m짜리 3개도 만들어 놓고 2m짜리도 하나 만들어 놓고 3m짜리를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 따라서 내가 문제를 보고 이거는 1m짜리를 3개를 조립해야 되겠다. 아니면 2m, 1m를 조립해야 되겠다. 아니면 1m, 2m를 조립하게 되겠다라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가는 거죠, 답안에. 그래서 1페이지에 나는 개요, 공통 아이템 2개,
그러면 3개가 되는 거죠. 근데 내가 만드는데 이건 필요 없다. 나는 개호만 쓰고 하나짜리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자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결론만, 시간이 지났으니까 결론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처럼 이제는 여러분들이 주어진 시험장에 100분 시간 동안 10문제 또는 4문제를 여러분들이 답안에 써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는 지금부터 그거를 조립할 수 있는 거를 만든다라는 겁니다. 만들려면 어떻게 되죠? 연습을 해야 됩니다. 조립하는 연습을. 그게 바로 뭐죠? 답안 틀이라는 거죠. 답안 틀. 그래서 여기서는 그러한 시험장에 쓸 수 있는 제품을 이제 만들고, 그렇죠? 시험장은 조립할 수 있는 연습을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짜리를 3개를 만들 건지, 그렇죠? 2개 하나를 조립할 건지, 한꺼번에 놓을 건지, 이러한 부분을 현장에서 판단해서 빨리 조립하는 게 합격의 비결이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뭐다? 시간 관리가 되고 품질이 우수한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뭐다? 이게 바로 합격 답안입니다. 자, 합격 답안이 따로 있는 게 아니죠. 예를 들어 여러분이 합격하면 그게 합격 답안입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지금 썼어요. 오늘 예를 들어서 답안을 만들었어. 이게 합격 답안인지 아닌지 알 수 있나요? 모릅니다. 그렇죠? 가능성의 여부는 알 수 있지만 언제 알 수 있죠? 발표하면, 내가 합격하면 합격 답안이에요. 근데 재밌는 건 뭐죠? 이 합격 답안이 60점짜리도 합격 답안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내가 합격이 되면 또 합격 답안을 전부 다 고득점 받는 게 아닙니다. 내가 50점짜리 답안도 합격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모든 거를 다 100점 맞을 수는 없습니다. 60점 맞을 수는 없습니다. 내가 자신 있는 거는 고득점을 받고, 그렇죠? 자신 있는 건 뭐 25점 받고, 또 모르는 거는 15점은 받습니다. 그래서 합쳐서 20점을 받는, 그래서 합격 답안이 되는 거를 목표로 하시면 된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제는 공부보다는 쓰는 연습이 기술사한테는 훨씬 더 중요하다. 그래서 답안 틀을 만드는데 여러분들이 좀 더 준비를 하자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답안 쓰는 요령까지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음에 보시면 자료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합격자들에 대한 복귀 답안과 합격자 답안을 해놨습니다. 이분 역시 답안을 저한테 제출을 해서 점수를 제가 매겨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 돌아가셔서 처음 하신 분들은 한번 쭉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보시면 어떤 게 있냐면 간단히 한번 볼까요? 점수들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분들은 합격한 거에 대한 어떻게 썼는지가 다 나와 있습니다. 이게 8시간 공부했다는 분의 합격 답안입니다. 몇 점 받았죠? 51점 받았습니다. 몇 점이 맞죠? 45점인데 51점 맞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답안을 썼고, 내가 어떤 걸 썼고,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까지 복기를 하셨습니다. 그렇죠? 혹시 복기를 안 하신 분들 참고를 한번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제목을 몇 점 받았는지를 표기를 해놨습니다. 이걸 돌아가셔서 이러한 부분을 천천히, 오늘 특히 처음 오신 분들은 이러한 걸 한번 읽어보시면서 내 답안 틀을 어떻게 꾸밀 건지를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답안 쓰는 요령까지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기술사시면 쓰는 시험이다. 그렇죠? 그래서 공부하고 쓰는 거는 분명히 틀리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공부하는 계획을 수립할 때 쓰는 연습과 공부에 대한 부분을 나름 고민을 하셔서 공부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첫날 강의 고생하셨고요. 다음 주부터는 실전반 90분 테스트 200분을 할 거고 정규반 때 산업안전보건법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